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 5주 만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렇게 텀이 긴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1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요? 1주년이 다가오고 있죠. 네, 거의 1주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셋만 기억하는 1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뜨거운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33도를 달리는 가운데 이렇게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자, 먼저 저희 새 작가의 추천작 또 오랜만에 또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 작가님 오늘 추천작 네.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나요? 이게 진짜 너무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화가 호불호가 엄청 심한 영화고 저조차도 이게 나한테 혼지 불온지 좀 헷갈려서 이거를 극장 개봉작? 네. 최근? 네. 근데 이 영화 특성상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을 것 같아서 네. 조금 한 사람이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극장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기대감을 높여줘.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퀴어입니다. 퀴어라는 영화인데요. 콜미 바이 유어 네, 네임. 맞아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아주 전 세계의 팬을 거느린 루카 구아다니노. 이름이 좀 희한한데 이 감독의 작품인데 사실 저는 이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감독 영화를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도 거의 정보 없이 그냥 이 감독 거니까 믿고 가서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감독의 영화 치고도 굉장히 희한한 영화예요. 그래요? 네, 일단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고는 네,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퀴어 성향을 가진 남자로 나와서 약간 남자들의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그런 러브 스토리를 예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은 완전 그거던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러브가 없어요. 일단 러브가 그래요? 없고 이 영화는 너무 의외인데? 너무 의외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외예요. 그래서 그런 사기를 치죠? 왜냐면은 이 영화 굉장히 예술 영화 쪽에 가깝고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장르로 갑자기 변주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막 좀비가 된다거나 좀비까지는 아닌데 고어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요? 퀴어가 네. 아니고 큐어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도 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이거 보고서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호와 불호의 어떤 근데 중요한 건 임팩트가 굉장히 세다는 느낌은 정말 되겠다. 인상적이고 역시나 제가 이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인 미학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난 감독인데 그거를 약간 극대화시킨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무튼 뭔가 달콤한 걸 기대하시면 절대로 후회하는 영화고요. 약간 김 작가님 취향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 소개 멘트를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엄청 유명한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작도 전작이 있구나. 이게 1950년대에 마약, 알코올, 담배에 찌들어 있는 미국인 이제 게이 정체성을 가진 작가 리라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그 사람이 멕시코시티를 갔다가 유진이라는 젊은 남자한테 완전 한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끊임없이 그 남자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영화예요. 이 외로움에 그 몸서리치는 한 중년 남자가 그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신비롭고 너무 매력적인 남자한테 일생을 애정을 갈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줄거리로만 따지면.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지금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전 그 영화를 오스카 안 와일드의 그 책을 읽는 중인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 얘기부터가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가 조금 추잡해 보일 정도예요. 너무너무 전전긍긍하고 이 남자는 원래 추잡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전전긍긍. 근데 대부분 생각하는 다니엘 크레이그 트로트 노래 제목 같은. 그러네. 아무튼 다니엘 크레이그의 이미지는 007 약간 강인하고 세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찌질하고요.
너무너무 추잡스럽고 근데 잘 어울리나요? 너무너무 잘해요. 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연기까지 이렇게 잘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의외의 캐스팅이네 완전. 네.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처음에 캐스팅 됐다니 멋있는 게이로 나오는 건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뭐 돈은 많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겉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정말 안쓰럽고 왜 저래 같은 약간 그런 창피함도 느껴질 정도로 대리수치심. 네, 대리수치심도 느껴지고 저렇게까지 저 남자한테 왜 저러나 싶을 젊은 정도로. 남자죠. 상대방. 그리고 젊은 남자가 진짜 이게 신의 캐스팅 같은데 신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얼굴 같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사진으로는 사실 그 매력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렇게 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게 설득이 네.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영화 그냥 자체가. 내가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을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섹시함이 묻어있는 그렇지만 유혹하려고 구태여서 그렇게 유혹하는 눈짓도 아닌데 거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맞아요. 존재. 그냥 다리 꼬고 담배 피는 그런 무심한 어떤 눈짓이나 손짓에서도 섹시하다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너무너무 절묘한 캐스팅이에요. 얼마나 섹시하면 섹시하다. 섹시하다. 너무 퓨어한 거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변주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인데 어떤 장르가 변주돼? 왜냐하면 이게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약간 스토킹을 하나? 스토킹은 아니에요. 근데 이 외로운 남자의 엄청나게 그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2시간 동안 풀어놓은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연을 왜냐하면 마약과 뭐 그 잠과 술과 이런 거에 취하면서 환상도 보고 뭐 그게 이제 시각화돼서 나오는데 뭔지 알겠다. 이 시각화된 것들이 굉장히 너무 희한한 경험을 저도 하고 온 것 같은 그 내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마약에 쪄들었을 때 보는 환상 같은 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애정을 갈구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카메오로 등장하는 의사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벨기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마이클 보레만스라는 화가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의 이미지가 이 그로테스크한 그 꿈과 환상의 세계에 나오는 이미지에 다 착용이 돼 있는 이 사람의 그림을 영상화한 거나 마찬가지인 제가 나중에 이 사람 그림을 보니까 다 그거에서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온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먼저 보고 가면 그것도 되게 좀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랑보다는 외로움에 정말 진짜 깊이 엄청난 깊이를 파고드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추천을 해서 한 분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일주일 안에 내려갈 것 같으니까 윤 작가님은 호였던 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보고 그 나니까 경계예요. 호와 불호의. 저는 일단 다음 영화도 이 감독이 개봉을 하면 볼 건데 지금까지 봤던 영화의 결하고도 너무 달라서 이게 저는 일단 기대하고 갔던 거하고는 진짜 저도 완전 다른 영화긴 하거든요. 러브가 없다 해도 저는 본즈앤올도 본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조금 식인 내용도 나왔던 영화까지도 본 사람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환상을 넘나들면서 막 얘기의 구조도 파괴되고 그냥 한편의 예술 영화 같아요. 근데 이게 스포일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두 사람 간의 접점도 있는 있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야한 장면도 나옵니다. 보러 가야 되겠네. 그 말을 기다려. 굉장히 야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브는 없습니다. 러브는 없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진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김 작가님 보러 가시겠어요? 저는 그 혼지 불혼지 모르겠다는 그 지점이 매력적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크게 볼 생각은 없었는데 엄청 강력한 느낌으로 팍 다가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학적인 그 센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사실 포스터나 이 모든 그림 같은 샷들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 감독 이름과 뭐 이런 크레딧처럼 앞에 나오는 장면부터 글씨체며 이 사물을 막 흐트러 놓은 것 같은 정물 같은 그 구도의 장면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거부터가 와 너무 아름답다. 저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의 작품 너무 좋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설득 당했어요. 보러 가야 되겠어요. 다행이네요. 추천한 보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봐야 네. 되겠네요.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소개였고요. 다음은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넷플릭스 부담스러운 작품 5주 만에 다들 칼 갈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게 시즌 6까지 있는 작품이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가님들한테는 그 베터콜 사울이라고 그 시리즈를 드디어 제가 끝내셨어요. 네, 끝냈는데 그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눈물을? 네, 막 울었어요. 막 사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예상 못한 네. 점인데요? 정말 그리고 그 여운이 그 사울로 인한 그 여운이 사울을 정말 보내기가 너무 싫고 보낼 수가 없고 그 마지막이 너무 막 가슴이 막 저미면서 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 이런 게 진짜 너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애 처음.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지금 꽤 나온 지가 이게 2015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엄청 오래됐네요. 네, 2022년에 시즌 6가 완결된 건데 이제 이게 조금 오래돼서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 정도의 드라마라면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미드의 그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브레이킹 배드의 스핀오프예요.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가 이제 시즌 5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호사 사울을 주인공으로 이제 빼와서 이 사람의 이제 스핀오프 작품을 이제 만든 건데 각본가가 빈스 길리건이라고 똑같아요. 브레이킹 배드랑 이 베터콜 사울이랑.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드라마의 매력은 뭐냐면은 이 변호사가 이제 지미 맥길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선과 악을 막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이야. 막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사기꾼이에요. 이 변호사라는 이 직업과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과 이 사기라는 불법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캐릭터 되게 매력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모든 캐릭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다못해 여자친구도 엄청난 변호사로서 되게 뭐라 그러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엄청 똑똑한 여성인데 이 지미 맥길이라는 이 변호사의 어떤 사기 행각을 굉장히 재밌어해요. 너무나 의외로. 근데 내면에 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범생인데 모범생이 아닌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캐릭터들의 이런 점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브레이킹 배드에서 이 사울이 브레이킹 배드가 그 마약 왕이 되는 그 화학 교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마약 왕을 돕는 나중에 변호사로서 완전히 그 악의 세계에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건데 이 사울로 이 지미 맥길에서 이제 사울이 되는 건데 이 드라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이 변호사로 출발해서 결국에 이 마약 왕을 돕는 변호사로서 몰락해 가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대서사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브레이킹 배드를 저는 봤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텐데 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브레이킹 배드를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약간 초반에 이게 장벽이 있어요. 되게 높은 장벽이. 뭐냐면은 이게 화학교사가 마약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품으로 사람을 녹여서
아 너무 싫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그 드라마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오브 트론스도 초반에 그 근친상간 장면 때문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팬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를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 스핀오프 작품이 너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충분히 안 봐도 즐길 수 있는 드라마고 이걸 다 보고 나니까 그래 나 거꾸로 이제 브레이킹 배드 봐야 되겠어. 이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런 드라마고 초반에는 형이 나와요. 형이 완전히 엘리트 찰스 맥길이라는 엄청난 엘리트 변호사예요. 변호사계에 완전히 정말 제일 잘 나가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근데 자기 동생이 사실은 변호사가 할 애가 아니었던 거야. 지미 맥길은 어렸을 때부터 애가 조금 약간 사기치는 약간 그런 것도 잘하고 이런 애였는데 이 형이 자기 변호사 사무실 이제 큰 로펌이거든요. 거기에 약간 우편물을 담당하는 부서에 얘를 약간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동생이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삼류 대학의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자기도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 야망을 품고 변호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형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형이 동생을 동정하긴 하지만 자기랑 동등해지는 거는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엘리트 이 형에 대해서도 되게 양가 감정을 가지게 돼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왜 동생을 저렇게 미워하지? 정말 못됐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이 또 하는 지미 맥길이 하는 사기 행각을 보면 아 형이 저렇게 하는 것도 맞아. 이해가 간다. 제 변호사가 됐는데 어떻게 저래? 제가 성공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형도 이해가 됐다가 형이 또 동생한테 막 약간 잔인하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형이 저래? 지미 맥길 너무 불쌍해. 잘 썼다는 소리네. 너무 잘 썼어요. 진짜 작가님들 꼭 보세요. 이거를 그러다가 이 드라마가 시즌 5, 6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마약 조직과 엮이는 이 스토리가 정말 대단해요. 여기에 이 서스펜스가 진짜 손에 막 땀을 쥐면서 나중에 그 브레이킹 배드의 그 두 주인공도 잠깐 나오거든요. 잠깐 나와요. 근데 브레이킹 배드를 몰라도 너무나 이 각본이 완벽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울었어요. 사울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 아니 정말 이 브레이킹 배드가 정말 이 작가님이 눈물 흘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길래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몇 달에 걸쳐서 봤잖아요. 근데 몇 달에 걸쳐서 하루에 뭐 한두 편씩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사울 봐야지. 사울 어떻게 됐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울 오늘은 어떻게 이번 에피소드는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그 너무나 행복한 몇 달이었어요. 이 사울과 함께한. 그래서 이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취향을 탈 수도 있지만 뭐 오자크라든지 그런 약간 범죄 심리 드라마 뭐 브레이킹 배드라든지 오자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드라마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정말 뭐 배우들 뭐 연기부터 이 캐릭터 이 구축부터 마지막까지 이 휘몰아치는 근데 이제 시즌 3에서 4 넘어갈 때 살짝 이제 조금 지루함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빼면은 정말 명작. 그래서 이게 역대 미국 드라마 중에 스핀오프 중에 가장 잘된 작품에 그러니까 손꼽히는 작품이거든요. 외전이 베터콜 사울. 재밌기가 네. 힘든데. 맞아요.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도 매 시즌이 거듭될 때마다 재밌어서 화제가 그러니까 많이 되는데 시즌이 길수록 사실 미드의 가장 큰 단점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용두사미의 그 반대말이 뭐죠? 용두 용미? 용두 용미예요. 그래서 정말 꼭 보시라. 그리고 정말 여기 주인공 남자가 밥 오덴커크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한테 저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고 이 사울이라는 이 어떤 그 복합적인 캐릭터의 정서를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근데 이 배우가 처음에는 SNL 작가였대요. 코미디 작가였다가 이렇게 배우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브레이킹 배드와 이력이 정말 베터 콜 독특하네요. 사울. 네, 진짜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자, 저는 여기까지. 자, 마지막 김 작가님의 네. 추천작. 아 저도 외전입니다. 저 유튜브 워크맨 외전 알바. 알바하는 거죠. 단순 노동이라는 박준영 아니 하던 워크맨. 워크맨이 누구지? 저기 장성규 장성규. 3주 전에 워크맨 저 이거 알아요.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구나. 네. 배우 엄태군님이 엄태웅이 나오잖아요. 엄태군님이 등장해서 단순 노동을 계속 하시는데 나오는 거예요? 네, 주인공이요. 오. MC. MC예요. 무료 호스트인데 아니 그렇게 말이 느린 분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제일 내향인인 맞아. 엄태군님께서 그 내향인 엄청 심하던데? 내향인인 모습 그대로 MC를 보고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막 헬스장 수건 개기 뭐 볼풀에 들어있는 그 키즈 카페 가면 볼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공 이렇게 닦기 막 술병에 진짜? 있는 라벨 떼기. 아니, 장성규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장성규는 3주 전에 워크맨을 퇴사했고 이제 그 뒤를 이을 워크맨 외전에 단순 노동이라는 걸로 엄태군님만 나오는 거예요? 엄태군님이 등장해서 게스트를 모시고 단순 게스트를, 노동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즘 제 웃음벨 카더가드님도 막 나와요? 게스트로 오시고 막 너무너무 그 카더가드님이 되게 에너지가 막 직진 나는 나야 막 이런 에너지인데 카더가든 그 요즘에 수염 깎았죠? 깎았나요? 난 최근까지도 기르고 있는 거 봤는데. 최근에 어디서 갑자기 완전 더 얼굴이 기르던데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그런 카더가드님이 유일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엄태구님의 이 내향인 포스 아니 이게 그냥 너무너무 아니 근데 렉이 너무 걸리던데 그러니까. 엄태구 얘기할 그게 때마다. 재미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는- 나는 그거를 약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조금 못 그래요? 기다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송 사고를 방송하는 방송인데 유일하게 엄태구 배우가 이거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네. 아니 그 제작진이 봤어요? 엄태구님한테 저는 첫 번째 거가 엄청 화제가 되었고 짤이 엄청 돌았거든요. 그래서 짤만 봤어요. 이 제작진이 엄태구로 하자 생각했던 것도 너무 놀랐고 그거를 나는 제인을 네. 할 수 있다고 쳐. 그치, 제인 할 수 있지. 어떻게 화제가 오케이를 했지? 같은. 그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멋지 이렇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향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너무 멋있고 이 내향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 이것도 너무 멋있고 저는 진짜 엄태구님 너무 응원해요. 영원히 해줬. 근데 저번 주에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번 해를 이제 찍고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벌써 지금 좀 진행이 됐나 보네. 아니 어. 한 4화 사화 정도인데 짧네. 이게 약간 인턴 같은 느낌인 거지.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나 봐요. 이게 엄태훈님도 그러니까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10년 동안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반응이 있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네. 요즘엔 다 되면 한다라면. 그럼요. 유튜브와 엄태구가 만난 것 자체가 화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거 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 화제가 되었고 저도 그래서 짤이 엄청 돌았던 거거든요. 엄태구가 이런 걸 한다? 막 이러면서.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계속 되려면 조회수가 필요하거든요. 꼭 봐주세요. 우리 거라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갑자기?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제목이 뭐예요? 유튜브? 워크맨 외전 단순 노동. 단순 노동.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새 작가의 추천작 여기까지 해보고요. 윤 작가님의 퀴어. 그다음에 이 작가의 베터콜 사울, 그다음에 김 작가님의 워크맨 외전 단순 노동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거를 부탁하라니까. 양쪽 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메인 작품이죠. 2002년 좀비 영화의 새 장을 연 28일 후에 23년 후 나온 28년 후. 28년 후 헷갈리시죠? 네, 자 28년 후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극장에서 보셨죠? 봤죠. 엊그저께 네네. 개봉을 했죠? 자, 먼저 윤 작가님이 이 작품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부터 줄거리를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를 이게 일단은 그 28일호를 만든 데니 보일 감독하고 알렉스 가랜드 작가 콤비가 네. 28일 후 28주 후는 이 감독이 만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8일 후 다음에 28주 후가 네, 나왔었고 네. 이제 그저께 나온 게 28년 후. 예.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뭐 이거 뭐 다 아는 스포니까 여기에 킬리언 머피 28일 후의 주인공이었던 킬리언 머피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완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 3부작의 첫 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줄거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좀비가 된다는 설정의 바이러스가 퍼진 지 28년 후에 이 근원지가 됐던 영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내륙으로 좀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영국을 고립시켜버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좀비에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은 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좀비들을 피해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썰물 때만 되면 뚝방으로 영국의 본토하고 연결이 되는 아주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스파이크라는 소년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섬 사람들은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면 본토로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좀비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비와 싸우는 법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소년이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첫 출정식을 떠나게 돼서 본토로 가고 처음으로 좀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험을 하게 돼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좀비가 처음에 등장하고 살아남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불이 솟아나는 어떤 지역을 보게 되고 여기에 닥터 켈슨이라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스파이크의 어머니가 잦은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기이한 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효자 스파이크가 어머니를 모시고 몰래 마을 사람들 몰래 그 본토로 빠져나가면서 본토에서 이제 좀비들을 물리치고 닥터 켈슨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첫 인상을 저희가 항상 나누는데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진짜 저는 네. 데니 보일 감독님의 이 쪼는 맛, 이 쪼는 맛을 넘어서 쪼르는 맛 있잖아요. 목 쪼르 영화 보는 내내 나는 누가 내 목을 쪼르고 있지? 막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 쪼르는 맛 너무 누가 쫄랐던 거 아니야? 실제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 좀비들의 뭐 비주얼이나 이런 거 설정은 어디선가 본 듯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영화 밑에 깔려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 되게 새롭고, 그러니까 분노 바이러스도 되게 새로웠지만 그게 28년 후에 와서 인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어떤 몇 개의 집단들이 그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매드맥스 같기도 하고 약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세계관을 응원한다고 할까 저는. 윤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반대로 아까 김 작가님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연상되는 어떤 뭐 거? 매드맥스도 떠오르고. 뭐 거인의 모습은 너무 진격의 거인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 왜냐하면 인간보다 좀 큰 사이즈,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인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도 너무 진격의 거인에서 봤던 그림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전반적인 서사 자체도 오디세이 신화에서 너무 많이 차용된, 이미 영화에서 여러 번 재탕 삼탕을 많이 한 똑같은 구도의 그 소년이 아버지를 어쨌든 그 마을을 떠나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성장해서 어떤 영웅이 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도 너무 기시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새로웠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실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비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관객 중에 하나로서 뭐 이게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비는 어쨌든 가장 매력적인 게 때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킹덤 드라마도 그랬었고 그 때 좀비물의 가장 그 비주얼의 극대화를 시켰던 월드워 Z도 그런 면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타기 같은 액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런 액션은 사실 좀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잔인해지고 이러긴 했지만 때 좀비물을 보기에는 조금 좀 빈약하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저는 조금 실망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좀비가 긴 팔다리로 그 강을 건너올 때 바다를 건너. 그건 진짜 멋인 게 아니고 무서웠죠. 네, 너무 목 조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연출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뭐랄까 28일 임팩트를 만들었던 감독과 작가가 20년 후에 사실 그 28일로는 걸작이 맞는데 그 이후에 좀비물은 엄청나게 변주도 맞아요. 하고 네. 너무 많이 발전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뭔가 뭐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장병에 걸렸나 같은 너무 의미를 너무 많이 심으려고 하는 그 과도하게 힘준 그러니까 28일로는 그런 느낌이 없었잖아요. 만들고 나니 걸작이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걸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약간 과도한 혼자만의 부담감이 이 영화를 좀 그렇게 별거 아닌 장면마저도 너무 의미심장하게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이 작가님. 저는 무척 재밌었습니다. 무척 재밌었고 역시 그 데니 보일의 그 트레인스포팅 때 봤던 그 스타일리시함을 그죠. 그 아직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막 증명하고 싶어하는 68세 그 노장 감독 데니 보일의 어떤 그런 면모가 엿보이면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윤 작가님이랑 다르게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게 때로 나오는 그 좀비 액션으로만이 아니라 뭔가 서사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어한 그러니까 한 소년의 진짜 성장 영화로서 그린 이 지점이 저에게는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녹여내면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만족시키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도 그랬다. 그래서 저는 그 여운이 되게 깊었고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2대1로 갈리네요. 맨날 나만 1인 것 같아. 진짜 영국이 낳은 네 글자 천재 있잖아요. 셜록 홈즈 다음에 데니 보일이에요. 저는 진짜 이분의 트랜스포팅 때부터 슬럼독 밀리언에요. 막 이 쪼는 느낌. 정말 대단해. 맞아요. 대단한 감독은 지금 인정해요. 28년 후에도 사실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니 영화가 엉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의 기대감에 너무 못 미쳤다라는 그냥 저의 감상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만 좀비가 때로 나오는 것도 진짜 인상적인 영화들도 있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그 여기가 이제 홀리 아일랜드라는 섬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고 본토에 이제 좀비가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좀비들도 진화했다. 그렇죠. 라는 그 설정이 다른 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데니 보일이 그 설정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뚱뚱한 좀비, 기어다니는 좀비, 내향인 좀비. 맞아, 내향인 좀비. 혼자 있고 항상. 그리고 막
뜯어먹지도 못해. 무슨 애벌레 같은 거 되게 막 땅에서 파먹고 그런 좀비 못 본 것 같은데 좀비도 진화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지만 이거를 좀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처음에 기획할 때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28일호가 처음에 획기적이었던 건 뛰는 좀비가 달려드는 좀비. 그죠? 모든 좀비의 시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좀비의 진화라는 이 창의성을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알파라는 엄청 거대한 좀비가 나오잖아요. 좀비. 그리고 얘네들이 외향인이고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사냥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리더가 이제 알파인데 그것도 뭐 거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뭐 판타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진격의 거인에서 당연히 이제 뭐 거기서도 이제 모티브를 뭐 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오는 어떤 위압감, 이 좀비가 거대해졌고 엄청나게 지능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28년 동안 좀비가 어떻게 진화했을까를 엄청나게 각본가랑 고민을 했을 거고 이 결과가 저는 되게 훌륭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 알파가 기차에서 성큼성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그 장면이 저는 누드로 오죠. 올 누드로. 좀비는 다 올 누드로 다닙니다. 맞아요. 여기 맞아, 전부 다 그래요. 아니에요. 찢어진 옷들 많이 입고 있었어요. 지금 거의 누드잖아요. 그리고 센세이션했던 거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임신한 좀비.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좀비가 된 건지 아니면 좀비가 된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건지는 설정이 나오진 않지만 아니지. 좀비가 되기 전에 임신이 됐겠죠. 왜냐면 좀비는 그럴 거라고 영혼이나 생각하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근데 키웠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비가 되기 전에 그 남녀가 어쨌든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가졌고 이 아이가 큰 상태에서 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생명력으로 자라는 거지 좀비가 된 상태에서는 소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래서 임신부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임신한 좀비가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설정이고 앞으로 그 아이가 2부, 3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게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한 포인트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알파 좀비 그 삼손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좀비가 그 아이에게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에 집착을 하는 좀비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얘기가 다음에는 어떻게 풀릴지는 조금 궁금한 지점이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기차 그 폐 기차 안에서 그 좀비가 아기를 낳고 그때 그 스웨덴에서 온 어떤 청년이 좀비 아기도 감염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총을 죽이라고 막 그 난리를 칠 때 그때 알파가 나타나가지고 얘를 그 죽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거의 얼굴을 뽑는 게 여기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 이제 그러면서 막 척추까지 이제 보이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아마도 알파가 이 아이의 아빠일 것이다. 저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아이를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그게 제일 설명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 아이에게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저 아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무리를 이뤄서 사는데 사실은 그런 무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가장 수컷으로서 어떤 모든 거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그 여자를 이제 취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아기가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편, 3편에서 그 알파가 이 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될 것이고 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기를 당연히 해치거나 뭐 그러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용을 하거나 물리치는데 이용. 그래서 뭐 그런 코드들 속편을 예고하는 이미 2편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개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섬에
폐쇄적으로 회피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본토에 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이 박애주의 좀비들과 싸우면서 그분? 사는 싸우면서 사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이 네. 그 이렇게 우리는 사냥을 즐기면서 산다의 느낌을 주는 단체가 또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좀비가 아닌. 네. 네. 좀비 사냥하는 네. 사람들이 좀비 사냥꾼들. 좀비 엄마가 낳은 아이랑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냥꾼들 또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저 사람들은 뭘까 하는 그 궁금증을 딱 가지면서 영화가 끝나니까 저는 그들이 등장했을 때 그 비주얼 자체도 너무 워보이 같았어. 너무 매드맥스 같고요. 너무 일본에 빠져 있는 약간 옛날의 그 일본 문화 같은 걸 비주얼에서 보여주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런 모든 요소가 저는 연상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저의 가장 실망 포인트. 그래서 지미도 사실 지미가 앞에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아이잖아요. 좀비에게서 탈출한 목사의 아들. 글쎄요. 조금 기대감이 제가 너무 컸나 봐요. 저는 이렇게 매드맥스가 연상되면서 와 매드맥스처럼 재밌을까 막 이게 더 기대되는 포인트. 근데 저희처럼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엔딩이 너무 생뚱맞다. 엔딩에 걔네들의 그 지미 무리들이 등장하는 막 락 음악과 함께 막 되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여운이 없다. 오히려 막 그렇게 혹평을 하는 이유 중에 그 엔딩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저는 재밌었거든요. 네, 다음에 쟤네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면서 끝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워보이가 확 떠오르긴 했는데 저는 거기서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재밌게 봤다. 잭 오코넬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청년이 가진 그 이완 맥그리거 어렸을 때 그 트랜스포팅에서 막 뛰어다니던 느낌이 나는 것도 좋고. 그건 아니야. 저는 좋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게 연상돼서 좋았어요. 그때 이완 맥그리거는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청년도 매력 없는데 이완 맥그리거의 등장은 정말 맞아요. 그 정말 영국 젊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글자가 튀어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청춘. 되게 막 정말 제임스 딘과 어긋나는 막 그 트랜스 반항 이런 제임스 딘 정도는 반항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 생긴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와 그 연기와 모든 그것들이 상징화돼서 어떤 영국 청년 영국의 맞아요. 젊음의 상징이랄까. 이완 맥그리거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 어쨌든 뭐 좀비와 인간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되게 독특했던 게 그 랄프 파인즈가 나오는 그 켈슨이라는 그 의사 있잖아요. 박애주의 의사.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면서 엄마랑 얘 이름이 뭐였지? 스파이크랑 만나러 가면서 거기에 서사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떼좀비의 어떤 액션을 기대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게 맞아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에그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개봉하고 한 2, 3일 지나서 봤거든요. 근데 개봉 날부터 에그가 엄청 깨지더니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이런 저 같은 좀비물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싸우는 장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서사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고 이게 3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깔아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액션 면에서는 조금 뭐 기대치를 못 미쳐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좀비 영화에서 그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비 때는 없지만 그 해골 때 비주얼도 굉장히 뭔가 저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메시지도 너무 구태연하다는 생각이 아니 저는 구태연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좀비 영화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한다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 아이러니를 끌어왔다는 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멘토 삶과 모리...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을 주고 만든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는 오히려 깊이 생각했던 것을 훨씬 덜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이런 그 사유의 깊이에 비해서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만들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뭐 좀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아니다란 이야기인데 그죠. 좀비가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어떤 불편한 골짜기 같은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 박사를 통해서 좀비의 죽음이든 인간의 죽음이든 똑같이 해골은 공평하게 그 위령탑 안에 쌓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비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새로웠던 거예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풀어주는 느낌? 그런 좀비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서 좀비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쟤들은 벌레고 다 죽여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불편함을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위령탑 같은 거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캐릭터와 이 서사를 만들었던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새로웠고 저는 그 지점이 좋았거든요. 그 의사 나오는 부분에서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되게 좋았고 만약에 인간들이 다 좀비로 변해요? 그럼 이 지구상에 인간은 없고 좀비만 있어요. 그럼 그 좀비가 또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좀비가 불편하지만 또 좀비가 메인이 되면 오히려 좀비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유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는 이런 어떤 제안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랄프 파인즈가 어떻게 보면 뭐 사제나 종교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의사보다는 그런 느낌이 세죠. 근데 목소리 톤부터가 근데 외모는 거의 좀비잖아요. 빨간 요오드 바르고 너무 쇼킹한 등장이었어요. 빨간 요오드로 온몸을 칠하고선 좀비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같이 본 사람은 너무 직접적이다. 저런 종교인이 등장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랄프 파인즈가 개인이 가진 뭐 아우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게 더 강했을 수도 있죠. 근데 콘클럽에도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김 작가님 말한 대로 어떤 좀비에 대한 사유의 어떤 확장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장면이 그 알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랄프 파인즈 앞에서. 근데 거기서 사냥 침을 팍 싸가지고 독침을 싸가지고 걔를 이제 잠들게 하는데 좀비를 만나서 좀비를 죽이지 않고 잠들게 한다? 이 사람은 나는 좀비랑 그래. 나는 공존하는 존재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박사는 사제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역할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비를 대한다는 게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 엄마를 안락사시키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 엄마가 암이야. 고칠 수 없어. 근데 아들 앞에서 엄마는 뭐라 그러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을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를 설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급작스럽긴 했거든요. 여기서 저 엄마를 물론 그 엄마는 해답이 없죠. 다른 데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안락사 이야기까지 한다고 약간 좀
약간 살짝 받아들이기 힘든 건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아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각본가랑 감독은 그 엄마가 그 안락사하는 장면에서 되게 슬프잖아요. 나 거기서도 되게 약간 울었어. 막 그 생각도 많아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독침을 쏘는 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 그치. 그 장면 좀 웃겼어. 엄마한테. 딱 1초간은 웃겼는데 그 의사 자체가 삶과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쵸. 누구나 태어나고 죽고 죽음이 그렇게 순환이라고 생각하죠. 순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고 오히려 평등을 생각하고 이렇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거에 담긴 메타포가 좀비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 그 엘리크, 그 스웨덴 병사처럼 그런 사람과 좀비에서 낳지만 얘는 생명이야 라고 믿는 이 스파이크 엄마나 스파이크나 이 켈슨 박사 같은 사람과의 갈등이나 대결이 이제 2편, 3편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레이어나 그런 생각들이 저는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좀비가 없어도 이 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폐쇄적이고 엄청 폐쇄적이죠. 현실을 회피하면서 자기 엄마도 사실 자기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 이렇게 어떻게 이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 그 최후의 날을 계속 회피하면서 그냥 막 매일 밤 술 먹고 파티하고 즐기면서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과 이 홀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 의사와 죽음을 그냥 그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 그렇게까지? 네.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지?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같은 질문도 자신에게 하게 되고 저는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뭐 죽음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뭐 좀비에 대한 거 그런 생각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한 소년의 성장 영화라고 봤을 때 이 아빠와 그 에런 존슨이 연기한 아빠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남자잖아요. 이 아빠와 이 아들의 관계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의 성장 영화에서 아빠는 되게 중요하죠. 아까 윤 작가님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가고 이런 성장 영화의 서사 되게 많이 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되게 독특했던 거는 이 아빠의 존재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아빠가 되게 보면은 이 섬에서 살다 보니까 좀비를 피해서 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살거든요.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느낌도 많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옛날 중세 시대 사람들인가 뭐 이런 막 활을 막 칼 뭐 이런 거를 칼 같은 거 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모습도 뭐 남녀의 역할이 딱 나눠져 있고 남자는 약간 이렇게 뭐 전쟁이나 약간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 여자들은 약간 밥 짓고 빨래하고 약간 그래서 얘네가 본토로 왔을 때 되게 옛날 무슨 사람들이 현대 좀비를 만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비를 대항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남성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자로서의 그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남성으로서의 가치가 근데 이 아들은 엄마를 택하거든요.
이 엄마랑 같이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아빠의 폭력성, 남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다음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빠한테 그 칼을 겨누는 장면이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아빠한테 칼을 겨누면서 아빠의 그 불륜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빠를 부정하잖아요. 뭐 소녀는 아빠를 부정하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 좀비 스토리가 엄마를 구하면서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빠는 이제 저기 섬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2편 3편이 가면서 이 아빠의 어떤 폭력적인 문화나 이런 거를 거부한 아들과 그다음에 여전히 폭력적이고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저는 그런 어떤 부자 간의 극명한 갈등, 극명한 캐릭터의 대비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기대되는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그 요즘 남자애들의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 소년의 시간에서도 봤지만 그 생각도 조금 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요즘 남자애들이 그 여자들을 약간 이렇게 배격을 하면서 자기의 남성성을 오히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도 약간 생각이 나면서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처음에 좀비들이랑 싸울 때 그 부츠라는 그 시가 나오면서 그 전쟁의 그거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키플링 그런 사람의 뭐 그게 시라고 하잖아요. 뭐 그 군합발에 막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막 진군하고 막 이런 전쟁의 이미지들도 계속 뭐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무슨 영국이 벌였던 전쟁의 이런 이미지들도 계속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쟁의 이미지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공동체에서 이 보여주는 그 아버지 그 활과 칼과 막 자비는 없는 이런 군사 문화의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네. 그런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그런 그 분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는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28일부터 분노, 전쟁, 그다음에 이 공동체가 홀리 아일랜드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그 군대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인간이 치러야 될 전쟁이다? 약간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들 그런 메타포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계속 끝나고 나서도 그 전쟁이라는 거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 상대 국가의 군인을 좀비처럼 여기지 않으면 총칼을 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그냥 그런 메타포죠. 그래서 거기 28회로를 저 요번에 다시 봤는데 28회로에서 거기서 군인들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들이 그 여자들을 납치한단 말이에요. 좀비보다 더 나쁜 그쵸? 악역으로 그게 28회 포인트였죠. 그게 완전히 메시지잖아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고 근데 거기서도 그 군대 작은 군대가 그 군인들이 그 악역으로 빌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여자들을 우리의 미래는 너네다 그러면서 좀비보다 솔직히 더 무서운데 저는 그래가지고 데니 보일이 이 군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약간 투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크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민 게 나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단순한 좀비 영화가 아니라서 윤 작가님 되게 뭐 다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세계관이 앞으로 펼쳐질 3부작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절대 지루한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대중적인 영화죠. 좀비가 조금 덜 나오긴 했어요. 저도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지루해지려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 좀비는 안 나오지만 좀비가 나올랑말랑하는 이 시간도 되게 그 쪼는 맛, 목 조르는 맛에 제가 보는 차이점은 28일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이 오락적인 요소와 잘 버무려서 이 재미 그 좀비 영화의 재미도 느끼게 하면서 이게 메시지가 와닿게 확실히 하는 건데 반짝반짝하는 영화기는 28년 후는 너무 메시지가 과잉돼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모든 메시지 다 그럴 수 있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보기도 했는데 28일 후에 비하면 약간 꼰대력이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시지 이 메시지에 과잉. 너무 힘을 주는 연출과 이 3부를 짠 계획을 하다 보니 조금은 메시지가 좀 더 이 영화보다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잠식돼 있다는 너무 뭔가를 줘야 됐다. 모든 장면에다가 이거는 이런 의미고 자꾸 이런 게 좀 보는데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편안하게 사실은 28일호처럼 즐기려고 영화를 보러 간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요즘 그 디즈니나 마블에서 주는 1차원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데니 보일 감독님은 마블이나 디즈니처럼 1차원이진 않아서 그래도 실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만 데니 보일을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기대를 할 때부터도.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3부작의 데니 보일이 새로 만드는 3부작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기 때문에 첫 부잖아요. 항상 시작은 뭐가 많이 깔려. 막 맞아. 설명하고 막 인물도 막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2부나 3부는 약간 윤 작가님 말한 그런 메시지 과잉이라든지 그런 건 좀 덜하지 않을까. 순풍 산부인과나 지붕 뚫고 시리즈도 처음 2, 3화까지는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요? 그 캐릭터 설명을 하느라. 근데 맞아. 캐릭터 설명이 항상 재미없어. 그 캐릭터 설명과 설정을 딱 끝내고 이제 시트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깔깔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익스큐즈를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내가 3부작의 첫 부를 보러 가는 거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영화에 그냥 단편으로 생각하면 실망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저도 실망했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아까부터 동어 반복입니다. 저는 실망했고 두 분은 만족하셨고. 아니 재밌었고 저는 그런 메시지도 좋았어요. 전혀 저는 이런 뭔가 어떤 그런 은유들이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네. 그리고 메시지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과잉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슬슬 별점을 한번 네. 해볼까요? 저는 먼저 별점을 드리면 4.3점. 정말 높네요. 저는 재밌게 봤고 스타일, 액션, 서사, 창의성, 유머 다 있다. 재밌었다. 그리고 데니 보일의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셜록 홈즈 이후에 영국이 나온 네 글자 천재란 말이야. 난 아직 늙지 않았다를 온몸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그런 측면도 저는 좋았다. 그래서 4.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 과잉돼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나도 그런가? 저도 죽음이나 그런 삶이나 이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되게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재밌었나 봐요.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안락사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김 작가님이랑. 뭔가 마음의 준비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봤나 봐요. 내가 생각하던 것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니까 그것도 좋았고 그것도 좀비 영화에서. 네. 좀비 영화에서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점들을 저도 동의하면서 4.5? 난 5점 줄 줄 알았더니 5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3.
네. 추천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었다. 라는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뭐 보통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도? 볼만한 영화라고는 볼만한 생각해서 영화다. 네, 추천은 하지만 뭐 극장 가서 보시기를 권하지만 저한테는 그닥 그렇게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맞아요. 않고 기대감은 절대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조금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 28년 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추한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네. 뭐 더우니까 요즘에 뭐 시원한 극장에 가시기 좀 제일 좋은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28년 후 극장에 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약간은 흥행도 뭐 맞아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게 기대작이긴 한가 보다. 네, 생각이 젊은이들이 들더라고요. 많아서 네.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에 가기도 했지만 역시 여름에는 좀비죠. 네. 그리고 극장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좀 극장도 좀 살아났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확실히 따로 있습니다. 약간 코로나 시대의 썰렁함 이런 게 아직도 있고 이 영화도 뭐 코로나 그런 거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극장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극장을 살릴 좀비 영화다. 약간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도 못 살린 그러니까요. 그래 좀비가 살릴 좀비가?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뭐 장염 및 장마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